유럽은 이미 끝났습니다. 영국 전 합참의장이 유럽 12개국 방산 수뇌부 앞에서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런던 지하 벙커에서 울려 퍼진 그 선언에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의 수석 부사장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프랑스 방위기획 국장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의 위성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발트에 항구의 끝이 보이지 않는 녹색 전차 행렬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고 그것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의 나라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AI 전투 시스템을 움직이는 심장부터 유럽이 자존심을 걸었던 에너지 사업까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의 핵심을 그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의 수석 부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밝혀진 한 가지 사실은 저를 포함한 12명의 안보 관료 전원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국제방산협력실 수석 분석관 피에르 뒤발입니다. 지난 봄 런던에서 벌어진 그 비공개 포럼의 전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런던 킹스크로스역에서 내려 왕립국방연구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런던은 차가운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길 인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포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협력 현황 점검이라는 안건 제목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지루한 주제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저를 그 자리에 앉게 만든 것은 3주 전 파리 본부에서 받은 한 통의 긴급 지시였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사업에서 프랑스가 한국에 패배한 직후였습니다. 원자력은 프랑스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부에서 아시아의 한 나라에 밀렸다는 소식에 본부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뒤발 방산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와라.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산만큼은 유럽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프랑스 방산의 유산 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프랑스 외인부대 장교로 복무하셨고 아버지는 프랑스의 대형 방산 기업에서 30년 넘게 르클레르 전차의 포탑 전자장비 설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식탁에서 포탑 회전 속도와 사격 통제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프랑스의 군사 기술은 세계 최정상이라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왕립국방연구소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정문의 고풍스러운 석조 외벽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내를 받아 지하 강당으로 내려가자 낡은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문을 열었고 좁은 복도 끝에 두꺼운 방음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11명의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는 각국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천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연구소 엠블럼이 떠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독일 방산 기업의 크리스티안 베커 수석부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지상 무기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고 아버지 세대부터 업계 행사에서 마주쳤던 사이라 가볍게 목례를 나눴습니다. 오른쪽에는 영국 방산 기업의 제임스 윌슨 이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이탈리아 방산 기업의 마르코 디 로렌초 부사장이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구석에는 폴란드의 아그니에슈카 코발스카 부국장과 루마니아의 안드레이 포페스쿠 과장,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카이 탐메 기획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별 기대 없는 얼굴이었고 여기저기서 커피를 홀짝이며 작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을 짧게 다듬은 모습은 온화해 보였지만 깊이 파인 눈 속에는 수십 년간 전장의 그림자를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캠벨 경이었습니다. 영국 전 합참의장이자 나토 유럽연합군
부사령관을 여기만 인물로 냉전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서 40년을 보낸 전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왕립국방연구소 수석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캠벨 경은 교탁에 서더니 인사도 없이 스크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유럽 전역의 방산 공장 분포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까지 영국에서 이탈리아까지 수백 개의 파란 점이 유럽 대륙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점들을 캠벨 경은 리모컨으로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킬의 전차 조립 라인이 사라지고 프랑스 루앙의 포탑 공장이 사라지고 영국 뉴캐슬의 장갑판 제조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크린에 텅 빈 유럽 지도만 남았을 때 캠벨 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다. 강당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커 수석부 사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캠벨 경,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레오파드 2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입니다. 나토 18개국이 운용하고 있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차 중 이보다 우수한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끝났다니 이건 유럽 방산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임스 윌슨 이사가 냉소적인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만약 한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동유럽에 전차와 자주포를 팔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한 불을 끄려고 동유럽 국가들이 값싼 물건을 긁어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유럽의 방패를 대체한다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캠벨 경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반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반박이 잦아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음 아주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의 빨간색 숫자 하나가 화면 가운데를 가득 채웠습니다. 30점, 크리스티안, 이 숫자가 뭔지 아나? 자네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레오파드 2 전차의 전투 준비율이다.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약 300대의 레오파드 2 중에서 실제로 전장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전차가 30%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10대 중 7대가 정비창에 처박혀 있다. 그건 전차가 아니라 박물관 전시물이다. 크리스티안의 턱 근육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캠벨 경이 다음 숫자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전체의 재래식 탄약 비축량이었습니다. 고강도 전투 기준 약 3일분. 러시아와 전면전이 벌어지면 나토 전체가 가진 포탄과 미사일을 전부 합쳐도 3일을 버티기 어렵다. 여기 있는 12명의 나라들이 70년간 쌓아올린 방어선이 3일 만에 무너진다는 소리다. 강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캠벨 경이 세 번째 수치를 띄웠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의 연간 무기 생산량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2024년 첫 3개월 동안 러시아가 생산한 무기의 양이 나토 전체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었다. 나토 사무총장 리터가 직접 인정한 수치다. 러시아의 연간 탄약 생산 능력이 서방 동맹 전체의 4배다. 그런데 유럽은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겠다고 하나? 에릭이라는 조달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연간 200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독일만 해도 군비 증강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캠벨 경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 200만 발이 실제로 생산되려면 얼마나 걸리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이 연간 15만 발 포탄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가 숙련공 부족과 납기 지연으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유럽 전체에서 화약의 핵심 원료인 TNT를 생산하는 공장이 폴란드에 단 한 곳뿐이다. 목표는 거창한데 그 목표를 실현할 공장과 사람과 원료가 없어. 에릭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 자신 있게 말하던 그였습니다. 캠벨 경이 교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너희들은 설계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한다. 맞아. 설계만 놓고 보면 유럽의 무기는 여전히 최정상이야. 하지만 그 설계도를 실제 철과 화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증발해버렸다. 화려한 설계도가 가득한 박물관. 그것이 지금 유럽 방산의 민낯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아직 마지막 자존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는 주장은 여전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캠벨 경이 그런 무리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급한 불 끄기용으로 싸구려 무기를 넘긴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싸구려 무기가 너희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보여주마. 그리네발트의 연안의 항구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접안에 있었고 부두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녹색 전차 행렬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캠벨 경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단스크항의 실제 위성 사진이다. 이 전차들을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는 사람. 그 순간 테이블 구석에서 폴란드의 아그니에슈카 코발스카 부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나토 회원국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독일에 전화했습니다. 레오파드를 추가로 보내달라고요. 독일의 대답을 아십니까? 3년 뒤에 논의하자. 그래서 태평양 건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뒤 한국의 K 전차가 그단스크에 내려졌습니다. 180대가요. 크리스티안이 이를 갈며 끼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품질을 희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급하게 찍어낸 물건이 레오파드와 같은 수준일 리 없습니다. 캠벨 경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나토 표준 시험 성적표였습니다. K 전차의 120mm 주포 명중률 2000m 이동 표적 기준 레오파드 최신형과 동급. 장갑 방호력 나토 최상위 등급 충족. 엔진 출력 1500마력으로 동일하고 최고 속도는 K가 시속 70km로 오히려 더 빠르다. 그리고 가동률. 캠벨 경이 두 개의 숫자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레오파드 30%, K 95%. 성능은 동급인데 10대 중 3대만 굴러가는 전차와 10대 중 9대 이상이 언제든 출격 가능한 전차.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 내가 무기 구매 담당자라면 어떤 전차를 선택하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3주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본부의 지시로 폴란드 동부 전차 기지를 시찰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니에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활주로처럼 넓은 차량 정렬장에 K 전차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에 폴란드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포신마다 실전 사격 훈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폴란드 기가벼단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전차들이 없었으면 우리 동쪽 국경은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독일이 3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는 악몽을 매일 밤 꿨습니다. 한국이 6개월 만에 이것을 보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상적인 방문이었을 뿐이었는데 지금 이 강당에서 숫자를 마주하고 나니 그날의 광경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3년의 공백을 6개월 만에 메운 나라. 가동률 95%의 전차를 수백 대씩 쏟아내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유럽의 동쪽 국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캠벨 경이 스크린에 나토 동부 방어선 지도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발트해까지 방어선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현재 한국산 무기 체계가 배치된 위치다. 캠벨 경이 폴란드부터 짚어나갔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1차 180대 납품을 완료한 뒤 2차로 180대를 추가 발주했다. 계약 규모만 9조 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K9 자주포 363문 천무 다연장 로켓 126문 이상 FA-50 경공격기 48대. 전차와 자주포와 로켓과 전투기를 한 나라에서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나토 역사상 전례가 없다. 그리고 3차 계약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180대를 또 받겠다는 거다. 크리스티안이 두 주먹을 하얗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건 폴란드가 급한 상황에서 내린 일시적 판단입니다. 유럽의 자체 생산 능력이 복원되면 다시 유럽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캠벨 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과도기적이라고. 크리스티안 자네가 방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전차를 산다는 건 철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야. 그 전차를 유지하는 수만 개의 전용 부품과 정비 매뉴얼과 훈련 체계와 지휘 통제 시스템이 통째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리는데 최소 15년이 걸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라. 캠벨 경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K9 도입, 에스토니아 K9 도입,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된 K를 사겠다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나토 바깥으로 눈을 돌려봐라. 이라크가 250대, 모로코가 400대, 페루가 150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나토 동쪽 방어선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중동과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캠벨 경이 폴란드 현지 생산 계획을 띄웠습니다. 2차 계약 180대 중 60대 이상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산하 공장에서 직접 조립 생산된다. 한국이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단계를 넘어서 생산 설비와 정비 인프라를 유럽 현지에 심고 있다는 뜻이야. 기술 이전과 현지 공장 건설까지 포함된 이 구조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유럽의 군사 산업 생태계 자체가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한국은 이미 유럽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됐다. 이것을 과도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크리스티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제임스 윌슨 이사의 냉소적인 표정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3주 전 브라니에보 기지에서 본 그 끝없는 전차 행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DNA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10분간의 휴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335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담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캠벨 경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냉철한 정보 분석가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지금까지는 전차와 자주포 이야기를 했다. 빨리 많이 납품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지. 하지만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그린의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식이 떴습니다. 중앙에 한국이라고 적힌 원이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선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원자력, 포탄, 전차, 자주포, 위성, AI, 배터리. 각각의 단어가 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나라다. 첫 번째, 반도체. 캠벨 경이 도식의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나토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은 전부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주행 전투 차량이든 무인 정찰기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든 핵심은 인공지능이야.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심장이 바로 HBM이라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고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79%를 쥐고 있다. 제임스 윌슨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국은 AI, 군사 시스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79%라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추격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주요 공급사 모두 2026년까지 HBM 물량이 이미 완판 상태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야. 나토의 AI 전투 시스템의 두뇌를 한국이 쥐고 있고 그 두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에너지. 전쟁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군사기지를 돌리고 무기 공장을 가동하고 통신망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이지.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원전 회귀를 선언했다. 체코가 신규 원전 입찰을 열었고 프랑스와 한국이 경쟁했다. 결과가 뭐였나? 한국이 이겼다. 캠벨 경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심장부인 원자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꺾은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패배의 충격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였으니까요. 세 번째, 포탄. 아까 유럽의 탄약 비축량이 3일분이라고 했지. 미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나? 155mm 포탄 증산에 14개월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즉시 공급 능력이 없었어. 한국은 3개월이다. 같은 포탄을 한국은 3개월 안에 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포탄 공장의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에릭 조달관이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전차와 자주포는 한국이 6개월 만에 납품한다. AI 군사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는 한국이 79%를 장악하고 있다. 원전 에너지도 한국이 수주하고 있다. 포탄까지 한국이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다. 전쟁에 필요한 4가지 핵심을 전부 한 나라가 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캠벨 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 보통은 한 나라가 한 분야에서 강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중공업과 에너지와 탄약 생산을 동시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보유한 유일한 나라야.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70년간 휴전선 너머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괴물 같은 산업 생태계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인상적인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캠벨 경이 그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었을 때 그 그림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정교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에릭 조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캠벨 경의 분석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한국은 적어도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캠벨 경이 에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에릭 자네의 그 말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다. 한국이 동맹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동맹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적은 예측이 된다. 적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고 우리는 그 패턴에 대비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은 동맹이면서 동시에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측하지 못하는 나라다. 제임스 윌슨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벨 경이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제임스. 보통의 국가는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반응한다. 외교적 항의를 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암시하지. 이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뛴다. 선을 넘은 상대에게 경고장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연구실로 들어가서 상대가 방심한 순간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어 버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기습적으로 차단했다. 그 소재들을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은 완벽해 보였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결국 무릎을 꿇을 거라고 확신했다. 서구 언론도 일제히 한국 반도체의 종말을 예측했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뭐였을까? 경고도 보복도 없었다. 그냥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연구실에 처박혀서 밤낮 없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해버렸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핵심 소재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더 높아졌어. 진짜 지옥은 일본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고객을 영원히 잃어버린 일본 소재 기업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지. 캠벨 경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무서운 이유다. 맞으면 바로 치고 나오지 않는다. 그 분노를 삼키고 자기 역량을 키워서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시장 자체를 뒤엎어버린다.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끝장을 내버리지. 그리고 이 패턴이 지금 방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유럽이 평화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런데 유럽이 가장 절박하게 무기가 필요한 순간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나타난 거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27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4대 방산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1% 급증했다. 유럽의 공장이 멈춘 사이 한국의 공장은 역대 최대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의자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맹인데 무섭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머릿속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 없이는 이미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캠벨 경이 잠시 스크린을 끄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없는 벽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우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냉철한 분석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고 축축한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내 외할아버지 레이몬드 듀랑은 프랑스 웨인부대 소속 군의관이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캠벨 경이 아닌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캠벨 경이 꺼낸 이야기의 배경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캠벨 경은 저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었다.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가 1951년 프랑스 유엔 파견 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갔다.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였지. 캠벨 경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에서 그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평소에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와인을 한 잔 드시더니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말씀하셨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가 폐허였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 거리에는 다리를 잃은 군인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건 폐허가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의 눈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는데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벌써 벽돌을 다시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포성이 들리는데 말이야.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캠벨 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때 유럽 16개국이 유엔군으로 한국에 갔다. 프랑스도 영국도 덴마크도 노르웨이도 갔다. 수천 명의 유럽 청년들이 이름도 몰랐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피를 흘렸다. 외할아버지의 동료 중 넷이 부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캠벨 경이 다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수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그 폐허의 나라가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2030년까지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포탄을 나눠줬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포탄을 보내주고 있다. 우리가 전차로 지켜줬던 그 나라의 전차가 이제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있다. 강당 어딘가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저 사람들의 눈을 기억해라.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이다. 반드시 갚는다. 다만 그들이 갚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 캠벨 경이 교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70년 전 외할아버지의 예언이 맞았다. 그들은 돌아왔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켜줬던 나라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국제 관계의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베커 수석부 사장은 한참 동안 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고, 에릭 조달관은 서류를 가방에 넣다 말고 멍하니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윌슨 이사였습니다. 포럼 내내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했던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뒤발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오프 더 레코드로.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 보고서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나토 동부방어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임계점을 넘었다. 공급이 중단되면 72시간 안에 방어선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 이건 우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국 방산의 핵심 인물이 복도 한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캠벨 경이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다.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에서 유로스타에 올라탔을 때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가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의 핵심 반도체도 한국산이었습니다. 3주 전 체코 원전 수주 패배 소식을 본 것도 이 화면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오늘에야 깨달은 겁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2페이지짜리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무기를 판 것이 아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를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위협이나 강요 없이 유럽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방산업계 소식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한국의 K 전차를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말고. 우리가 르클레르에 쏟은 기술을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서 결국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만들어냈지. 피에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워서 결국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이 아비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부산의 폐허에서 본 그 눈빛. 이를 악물고 벽돌을 다시 쌓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전차가 지금 유럽의 동쪽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반도체가 나토의 AI, 두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포탄이 유럽의 화약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무서운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